네, 안녕하십니까. 플라자 프로젝트 저희가 올해로 이미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제2의 석유라고도 하죠.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매우 조정 국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왕희 교수님을 모시고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정책 그리고 칩포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반도체 산업 그리고 반도체 칩포 동맹 그리고 미래 가능성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가 우리가 볼 때는 산업의 꽃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제2의 석유이자 안보 기술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백악관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모여놓고 또 약간의 수영업이기도 하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또 웨이퍼를 직접 들고 산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통상 지금까지 미국이 국가 주도적으로 산업 정책을 한 적이 없는데 참 이례적으로 이번에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들이 나오고 그것을 또 미국 내 투자를 강화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 반도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블록화, 권역화를 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지 간단한 개요를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그 반도체 산업 정책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반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2020년 말에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원인은 이 반도체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팬데믹이 빨리 통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많은 그 지원금을 일반인 가정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차량을 많이 구매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졌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기간 산업입니다. 그리고 전미 자동차 노조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하다. 이 반도체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2021년 1월 달에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바로 공급망 검토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고요. 그중에 이제 최고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21년 4월 12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공급망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기판을 하나 들면서 반도체는 인프라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산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상 그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그 고부가 반도체는 아니어서 우리나라나 사실 뭐 대만과 같은 회사들이 중점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 그러니까 사실 기술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그 반도체 칩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차량에 워낙에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그 공급망 자체의 생산 자체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크게 요동을 쳤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반도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가치제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글로벌 밸류체인 하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충분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예전에는 사실 얘네들이 설계만 하고 제조나 이 조립 검사를 외부에 어떻게 보면 위탁을 시켰었단 말이죠. 글로벌 밸류 체인 하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러한 산업 정책으로서 반도체를 중요하게 보게 됐다는 이 현황, 주요 또 국가 간의 현황, 이 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시장의 현황이 어떤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느냐? 그것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1990년대 이후에 많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은 전체 수익의 약 50%를 차지하는 설계에 집중을 하고 제조, 조립, 검사 등 나머지 공정은 해외 기업에 외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 우리가 영어로 이제 IDM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설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장 없이 칩만 설계하는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와 같은 설계 기업, 영어로 팹리스라고 하죠. 이 팹리스 위주로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반도체 선진국인 미국에서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없다.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기업이 반도체 제작을 해외에 있는 위탁 제조 기업, 영어로 이제 파운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맡긴 결과 미국 내 생산량은 1990년 전 세계의 37%에서 2020년에는 12%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반도체 산업들이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공정별로 사실은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밸류 체인 차원에서 미국은 주로 이제 설계를 맡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것이 그 생산을 맡고 이와 관련한 그 소재 이런 쪽은 일본이나 또 검사 이런 쪽은 유럽 쪽에서 이게 후공정을 맡아와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충분히 이렇게 쭉 같이 사슬이 좀 서로 분업하고 협업하는 구조가 됐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꿔가려고 하는 건지 또 이어서 그동안 중국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련한 발전 과정은 또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반도체 산업 또는 이 공급망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설계 쪽입니다. 그리고 장비 쪽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조, 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대만,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에 있는 네 나라가 거의 독점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를 과연 미국 내로 어떻게 다시 복귀시킬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추격자로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반도체 산업 정책이 본격화되었는데요. 2014년부터 정부에서 반도체 펀드를 조성을 하고 중국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빨리 추격하기 위해서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전략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무역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빠르게 미국과 유럽을 추격하려는 전략은 지금 현재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동북아의 주요 네 나라,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 중국. 근데 이제 치포를 통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미국이 이제 반도체 그 치포
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제기 시작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그래서 중국의 어떤 굴기,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굴기,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의 미국에서의 의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 그 부분 간단히 터치해 주시고 그 현황도 조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산업 정책을 펼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중 견제라는 이 전략적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추격을 허용했을 경우 미국의 패권이 상당히 크게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재를 통해서 중국의 추격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인 고려입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는 국가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입니다. 이 동북아 지역에서 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그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전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세계적인 파운드리인 TSMC가 이 가뭄 때문에 이 반도체 용수가 모자라서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진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북한의 이 핵 위협이라는 것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법을 제정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 내에 제조 공장, 특히 이제 파운드리를 의미합니다. 이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최첨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범용 반도체에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미국 내에서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를 미국에 투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Ally Shoring 또는 Friend Shor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하나의 제도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칩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설계, 그리고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어떻게 보면 이 동북아의 세 나라, 주요 동맹 국가 있죠. 주요 세 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의해서 연합을 하거나 연맹을 맺는 형태가 되고, 중국은 다소 배제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양새인데, 사실 이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곱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봤을 때, 또 대만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중국이라는 반도체 최대 시장을 버리면서 이 칩4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사실 미국의 이익에는 부합을 하지만 자국의 이익 면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칩4 동맹의 목표 혹은 칩4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의견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4 동맹은 이 중국을 배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기업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불가능하다라고 그 단언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1차로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수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반도체를 이제 그 전자제품이라든지 차량에 장착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중국에 소비하고 절반은 해외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은 소비 차원에서는 미국이 세계 1위, 중국이 세계 2위인데 2025년 가면 중국이 아마 세계 1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이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국가에서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급망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만 빼고 미국의 완벽한 반도체 공급망을 건설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G4의 현실적인 목표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봤을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의 수출 또는 개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정책이 산업 정책으로 나오게 된 배경 중에 그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국내 정치 상황 하에서 반도체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 또 의미 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들고 나왔는지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 함께 좀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미국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히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반도체법 이게 중국과 전략적 경쟁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내 정치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상하 양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원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수인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상원에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 유권자들의 그 투표 성향이 선거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 중에 하나가 이제 오하이오주입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미국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법을 제정한 후 첫 번째로 이제 착공한 반도체 공장이 바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근처에 세워지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하이오주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약 1% 차이입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가 37%, 공화당 후보가 36%, 약 1% 차이인데요. 이 차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오하이오주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 착공식에서 축사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공화당 주지사, 공화당 상원의원과 환담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미국 반도체 협회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잘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이 이제 바로 반도체 생산 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하이오주는 반도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도체 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 또는 기존 생태계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없는 오하이오주에 착공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국내 정치적 고려가 잘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 있는 지역을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약간의 보라색으로 한 거는 반도체 공장이 없는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지금 상원 선거를 통해서 중간 선거를 통해서 지금 50대 50 동수니까 오하이오주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상원에서의 완벽한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부러 반도체 산업 기존의 반도체 산업 기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하이오주를 선택해서 오하이오주에 인텔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했고 심지어 착공식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형태로 이런 국내 정치에도 좀 활용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까지의 현황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제 반도체 산업들 이 국면이 변화할 것이냐, 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또 미래에 대한 얘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하다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 뭐 펀드도 나오고 반도체 관련 ETF도 나오고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주식도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도 그렇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다 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이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 최근에는 인도까지 이제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계속 하락 국면으로 이제 떨어진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재택근무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재택근무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이제 급증을 했던 것인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재택근무도 사실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니까 당연히 이제 시설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이제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은 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뭐 우리나라나 대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많이 제작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셨는데 실제로 그 주가가 예상만큼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러한 그 과잉 공급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두 개의 어떤 진영을 좀 봐야 되겠죠. 민주주의 반도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이렇게 두 개를 좀 봐야 될 텐데 특히나 이제 대만의 스탠스가 어떠냐? 대만은 친미국이냐? 아니면 대만이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 안보적 상황에서는 대립이지만 사실 그동안 보면 그 어떠한 그 정치적 군사적 대립 상황에서도 양안 관계에 있어서 경제 교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리고 대만과 중국 간의 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떤 분업 구조, 협업 구조가 그리 쉽게 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 앞에서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전 세계 생산량, 소비량에서의 중국의 비중이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대만의 스탠스 매우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대만의 그 기업과 대만의 정부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이원 총통은 지난달 올해 초에 이제 미국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민주주의 반도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디모크라시 칩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주적 동반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싶고 또 그렇게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실제 대만의 무역 통계, 특히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 통계를 보면은 대만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에 많이 의존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데 2021년 통계만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보다 70% 이상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의 대중 의존도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차이원 총통 재임 기간 2016년부터 최근까지 대만의 대중 수출은 70.7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민진당이 집권하면 양안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러나 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그 의존도가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021년 작년에 이제 대만의 대중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대중 수출의 62%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대중 반도체 수출 흑자는 1,338억 4달러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총 무역 흑자는 649억 달러. 즉 대만의 총 무역 흑자의 2배 이상을 대만은 반도체 대중 수출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렇게 의존하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중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전략가들이 이 깨진 둥지, 영어로 이제 broken nest라는 이 새로운 전략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지금 대만의 가장 중요한 기업은 TSMC다.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를 90% 이상 생산하는 이 기업이 지금 미국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중국이 이 기업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 사실 이제 미국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부 전략가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TSMC를 파괴해버리는 이러한 전략을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섬뜩한 이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 문제는 미국에게 지금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지금 너무 의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의존도를 약화시킬 수도 없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지정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그 긴장 국면이 있는 지역들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 그리고 북한과 한국,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첨예한 지정학적 대립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는 이미 전쟁 중에 있고요. 대만은 낸시 펠로시 지금 방문 이후에도 중국이 좀 시위를 하는 형태로, 군사 시위까지 하는 정도로 항시 지금 긴장 관계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치포라는 이 산업 정책과 더불어서 상당히 지금 이 동북아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신냉전의 판에서 이 혼돈의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 어떤 시기보다도 최근에 계속 외교부에서도 보면 경제안보 이런 얘기를 아주 신조어처럼 일상 용어처럼 쓰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정책 지원에서 그런 경제안보의 필요성, 경제안보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시고 역설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행정부나 또 국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 이 모든 분야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말씀을 좀 정책 지원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 이 암초를 만난 게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법에는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우려 국가에 향후 10년 동안 신규 투자는 물론 기존 시설의 개선이나 확장도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독소 조항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 기업,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해서 판매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부, 산업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하자, 또는 이제 한미 FTA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항의하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소하면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소기구 자체가 이 상소위원들을 충원하지 못해서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소를 하더라도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결론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A를 가지고 미국이 항의를 한다. 이거는 현재 이 한미 관계를 봤을 때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 독소 조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지만, 또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미국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반도체 법이란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럼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사실 이제 의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이제 협회, 그 다음에 이제 노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주요 주체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정부, 그러니까 외교부나 그 산자부의 담당자들만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 체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국회의원,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대표, 그다음 뭐 반도체 협회,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노조, 이런 관계자들이 다 함께 가서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는 내용을 들으면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니까 또 미국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노조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2022년 상반기 해외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해서 만들어진 일자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통계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Reshoring Initiative라는 민간 기구에서 집계한 통계인데요. 올해 상반기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 역시 우리나라입니다. 3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로 보면은 26%, 그러니까 전체 4분의 1 이상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한 그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주 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기관에 가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국 정부에게만 호소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부터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원들, 기업인들, 그다음에 협회들, 그리고 노조를 설득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조금 더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교수님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에서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정치인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지사, 상하원 의원들, 그다음에 그 지역의 기업인, 노조 지도자 등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단체로 초청해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계, 협회, 노조, 정책연구소 등이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대학교 이왕희 교수님을 모시고 반도체 산업 그리고 치포 동맹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신 분들도 인상적이셨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 그것이 사실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해외 국가, 해외 기업들보다도 넘버 원에 위치하고 있는 대략 한 4분의 1 정도, 한 26%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통계 자료를 교수님 발표 시간에 보셨을 겁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미국 경제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미 외교, 특히 경제 안보 외교에 있어서 충분히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요한 어젠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또 반도체 정책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도체 이 경쟁 국면에서 우리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이제 산업이 같이 공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